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야근 세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죠. 해설기사 제목이 뭐였어요? 미처 한국일보 못 봤네. 저희는 오늘 일면 제목이 국민이 야당을 버렸다. 바로 자극적인 제목이었고요. 야당을 버렸다? 네. 야당 지도부를 버렸다. 하긴 뭐 그게 그 말이겠지.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그 내상과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참패인데. 그렇죠. 뭐 비대위로 가는 건 당연할 거고, 비대위라는 건 원래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비상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거니까 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는 건 당연하고, 그 이후도 한번 잠깐 좀 함께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은? 예. 일단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아마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맡았죠. 지금 현재 맡은 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건 아니고요. 예.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은 거거든요. 당 대표의 직무를, 이 권한을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니까. 예. 나머지 두 당대표, 공동대표 사퇴하면서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박영선 원내대표여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의 권한을 이제 대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꾸려서 다음 주 월요일날, 4일날 의원총회를 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꾸리겠다고 하는데,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썩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사실 당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략도 없고, 또 취임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이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전혀 갖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여당의 공세, 방어하는 데 급급한 그런 선거를 끌어가면서 결국 세월호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 지금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세월호 관련 사안들,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 문제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운영과 관련한 거, 청문회 증인 진행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밀린 데에는 사실은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대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을 거고, 이 원내 현안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시쳇말로 이 광파는 데는 굉장히 주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사실 거의 내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책임이 있는 대목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나? 뭘 팔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광파인데. 저기 그거 칠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제가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7대 의원들, 개별 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성품,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꽤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병헌 원내대표의 무력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누렸고 많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한 축이겠지만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압도적인 표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로 이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야권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 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폭넓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능력을 보여준 거고 예.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른바 친노계 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쪽 그다음에 486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험을 들어놓은 원내대표인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정말 이번 참패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뿌리부터 혁신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의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뿌리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해야 될 예. 그런 역할로서는 네. 이 당의 개파 구도에 모두 연계돼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그렇게 적임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 좌고우면하느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테면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년 전 2012년 4.16 총선 얘기하면 아주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처럼 오래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동안 네네, 하도 그렇죠. 많은 일이 있어서. 네네. 그런데 당시 민주당, 현 새정치민주연합 4.16 총선 패배에 대한 명확한 당의 공식 백서나 이유조차 없어요. 백서는 있었는데요. 있는데 그거 갖고 네. 뭐 부실하니 어쩌니 시비가 있어갖고 그렇죠. 예. 회수하고 뭐 유야무야 했잖아요. 책임 회피성 네. 해명으로 일관을 했었던. 그래 뭐 백서가 그때 있었죠. 한상진 교수인가 누가 만들었다가 뭐 회수를 하느니 어쩌느니 그 뒤로 뭐 하나 없이 몇 달 우왕좌왕하다가 대선 맞았고 대선에서 뻥 지고 나니까 또 뭐 단일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조차 못하는 거지 정리. 네네.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에 대한 물론 박영선 의원은 일부 뭐 좀 야무진 결기력이나 김한길 안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야무진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걷는 시민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그럼요. 또 예. 국회 뭐 내에서는 그 그런 부분을 평가도 부정하지는 있을 수 않습니다. 있다. 예. 오케이. 예. 어쨌거나 뭐 박영선 뭐 이제 맡았으니까 새 지도 체제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요구되는 지도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런 예, 점에서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네. 의원들이 어떤 중지를 모아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을 비대위 구성까지만 하고 책임지고 사실은 외부에 전적으로 저는 일임을 하거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말에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그 혁신 작업을 하면서 비대위 구성을 굉장히 좀 뭐랄까 정말 파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것을 진두지휘했었지만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히려 비대위원장 자리도 사실 외부 인사 필요하다는 인사를 통해서 예. 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게 지금의 이 정말 누구도 이렇게까지 참패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참패를 당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네. 세월호 가족들이나 또 야권 지지층에 이 당탄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 당의 핵심 축 중에 한 명인 원내대표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 비대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오늘은 맺죠. 네네. 손학규 상임고문 정계 은퇴, 대략 예상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빠르기도 했고, 네네. 또 표표히 떠나는 뒷모습 같기도 하고, 개인들마다 느낌은, 소회는 다 여러 가지일 텐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양 기자님은? 그렇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동안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결국은 이제 정동영 당시 상임고문에게 패했었고,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결국은 문재인 상임고문에게 패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실은 최근 한 1, 2년간 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행보를 보면서 네. 이 오랫동안 이 상고문을 봐왔던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고문이 좀 욕심을 버려야 될 텐데라는 지적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문이 결국은 자기 본인이 다시 네. 이 국회에 재입성함으로써 그것을 발판 삼아서 차기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도 명백하게 좀 눈에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오늘 손학규 고문의 모습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야말로 합리적 보수주의자이고 또 중도적 개혁주의자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갖춘 이 정치인 손학규의 면모를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을 결국은 패한 그 한명숙 지도부 중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양상, 그 상황이 지금껏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결국 이 안으로부터 이 병들게 만들었던 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네. 오늘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는 네.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병풍이 되어서 좀 제목들을 키워내고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해야 될 이 중진급, 이 고참급 의원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정치적 자원이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제가 들어본 정치 슬로건 중에 가장 멋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복지와 낭만을 함께 응축시킨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만 그 꿈은 꿈으로만 남고 일단은 무대 뒤로 들어가는 아직 퇴역하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는 대배우의 뒷모습. 오늘은 일단 그것만 잔상에 담아두기로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